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미국과 유럽이 신뢰하던 중국의 AI 기술인 딥시크가 사기라는 충격적인 증거가 공개된 겁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 제가 거대한 공부할 거짓을 때부터 밝혀낸 있었던 결정적 과학 증거를 분야에 제공한 있었던 곳이 것이 바로 딥시크입니다. 한국이라는 점인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의 탐사 저널리스트 에릭 존슨입니다. 지난 15년간 국제 경제와 기술 분야의 스캔들을 취재해왔죠. 그런데 최근 제 눈을 사로잡은 뉴스가 있었습니다. 중국 AI 기술, 미국을 추월하다. 이런 헤드라인들이 연일 쏟아져 나왔습니다. 처음엔 믿기 힘들었어요. 하지만 월스트리트 저널, 뉴욕타임스 같은 주요 언론사들도 비슷한 논조의 기사를 내보냈죠. 특히 중국의 딥시크 연구소가 개발했다는 AI 모델의 성능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제가 소속된 언론사의 편집장이 저를 불렀어요. 에릭, 자네가 중국으로 가야겠네. 이 AI 혁명의 현장을 직접 취재해야 해. 마침 딥시크 연구소에서도 직접 연락이 왔더군요. 저를 초청해 그들의 AI 기술을 취재해달라는 거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흥분됐어요.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중국의 AI 기술을 직접 볼 수 있다니 말이죠. 게다가 실리콘밸리의 전문가들조차 이제 AI 혁신의 중심이 중국으로 옮겨갔다고 인정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그 연락을 받기 전까지는 말이죠. 중국 취재 준비가 한창이던 어느 날, 저는 제 인생을 뒤흔들 한 이메일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로 한국의 AI 연구진들이 저의 예비 기사를 보고 중국의 기술력에 대한 의문을 제기해온 거예요. 그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딥시크의 발표 내용을 분석해보면 수상한 점이 많습니다. 실제 검증 없이 과대 홍보되고 있어요. 특히 그들이 주장하는 AI 성능 지표는 신뢰하기 어렵죠. 한국과학기술원의 연구원도 비슷한 의견이었습니다. 데이터 처리 방식이 불투명하고 성능 평가 기준도 모호합니다. 좀 더 철저한 검증이 필요해요. 이대로 넘어가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의 이런 지적들이 우습게 느껴졌습니다. 중국이라는 거대 시장을 견제하려는 작은 나라의 시기심이라고밖에 볼 수 없었거든요. AI 기술이라면 모를까 K-팝이나 드라마를 이야기하라고 하고 싶었죠. 게다가 미국의 주요 언론들도 중국의 기술력을 인정하고 있었으니까요. 세계 2위 경제 대국과 작은 나라의 말 중 어느 쪽을 믿어야 할지는 너무나 자명했습니다. 제 판단이 얼마나 오만했는지 그때는 전혀 몰랐죠. 며칠 뒤 베이징행 비행기를 타면서도 설렜습니다. 세계를 놀라게 할 취재가 될 거라 확신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켠이 불편했어요. 한국 연구진들의 경고가 자꾸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실리콘밸리가 무너지고 중국이 AI 패권을 잡게 된다는 이 충격적인 변화가 정말 사실일까요? 아니면 제가 뭔가를 놓치고 있는 걸까요? 베이징 공항이 가까워질수록 긴장감이 커졌습니다. 이제 곧 모든 것이 밝혀질 테니까요. 저는 노트북을 꺼내 지금까지 수집한 자료들을 다시 한번 검토했습니다. 한국 연구진들의 의심, 중국 측의 화려한 홍보, 그리고 그 사이에 숨겨진 진실. 제 직감이 말했습니다. 이번 취재는 분명 평소와는 다를 거라고요. 하지만 그때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취재가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게 될 거라는 사실을요. 베이징 공항에 내리자마자 저를 맞이한 건 딥시크 연구소의 환영 인파였습니다. 현지 언론사 기자들까지 마치 국빈을 맞이하는 듯한 진풍경이 펼쳐졌어요. 검은색 리무진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연구소 대외 협력 책임자 장 박사가 차 안에서 거침없이 선언했습니다. 이제 AI는 중국이 선도합니다. 미국과 유럽은 이미 시대에 뒤처졌어요. 우리는 그들이 상상도 못할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딥시크 연구소는 연구소라기보다 거대한 캠페인 현장 같았어요. 초대형 LED 스크린, 화려한 조명, 끝없이 이어지는 기술 시연까지. 이건 단순한 연구소가 아닌 중국이 AI 강국이라는 걸 전 세계에 선전하기 위한 대규모 쇼케이스였습니다.
대형 컨퍼런스룸에서는 연구소장 리우 박사의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이미 실리콘밸리를 추월했어요. 이제 기술 혁신은 중국이 주도할 것입니다. 처음에는 저도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발표 내용이 너무 완벽했거든요. 실패나 시행착오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제 실제 연구실을 둘러보시죠. 다른 기자들은 모두 1층에 남겨둔 채 저만 특별히 연구실 투어를 시작했습니다. 15층 연구실의 모습은 충격적이었어요. 조용하고 어두운 복도, 썰렁한 사무실. 1층의 화려함이 거짓말처럼 느껴졌습니다. 연구원도 몇 명 없었고 일부 장비는 전원도 꺼져 있었죠. 복도에서 마주친 연구원들의 표정도 어딘가 불안해 보였어요. 제가 질문을 던지면 재빨리 장 박사의 눈치를 보며 대답했습니다. 마치 미리 정해진 대본이라도 있는 것처럼요. 화장실에 들른 사이 두 연구원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리우 소장님이 또 무리한 발표를 하셨어. 쉿, 조용히 해. 외국 기자가 들을라.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박도윤 박사의 경고가 떠올랐어요. 호텔로 돌아와 오늘 본 것들을 정리하면서 한 가지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곳의 모든 것이 거대한 연극이라는 사실을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연구소를 찾았습니다. 화려한 환영 행사도 관계자들의 동행도 없이 홀로 방문했죠. 특히 리우 소장이 인류 역사상 최초의 완전한 AI 모델이라고 자랑하던 기술이 궁금했습니다. 전날 발표회에서 그들은 이 모델이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었다고까지 주장했거든요. 음성인식, 자연어 처리, 이미지 생성 등 모든 분야에서 완벽한 성능을 보인다는 거였죠. 15층 연구실에서 어제 만났던 왕 연구원이 데이터 센터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컴퓨터 화면에는 충격적인 내용들이 가득했어요. 발표된 실험 결과의 상당수가 실제로는 진행조차 되지 않은 것들이었습니다. 음성인식 실험에서 사용됐다는 10만 건의 테스트 데이터는 실존하지도 않았고, 이미지 생성 능력을 검증했다는 국제평가 자체가 없었던 일이었죠. 문서들을 자세히 살펴볼수록 조작의 흔적은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성능 그래프는 너무나 완벽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었고, 오류율은 믿기 힘들 정도로 낮았어요. 실제 AI 개발 과정에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수치들이었습니다. 더 자세히 살펴보려는 제 모습에 왕 연구원의 태도가 급격히 경직됐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를 이미 USB에 복사한 후였어요. 제 행동을 본 왕 연구원은 한참을 망설이다 충격적인 고백을 했습니다. 매주 정부에서 목표 수치가 내려오면 연구원들은 그저 그 수치에 맞춰 거짓 데이터를 만들어낸다고 했습니다. 실제 연구 결과는 발표된 성능의 10%도 되지 않는다고 했죠. 심지어 일부 핵심 기술은 아직 개발조차 시작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단순한 연구소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 더 충격적이었어요. 중국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프로젝트였던 겁니다. 기술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기만이었죠. 매달 정부 관계자들이 방문해서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발표할 내용을 직접 검토한다고 했습니다. 장 박사가 갑자기 나타나자 분위기는 얼어붙었습니다. 제가 데이터의 신뢰성에 대해 질문하자 그는 시스템 점검을 핑계로 회피하기 바빴어요. 구체적인 수치를 요구하면 새로운 프로젝트 이야기를 꺼내고 실험 과정을 물으면 보안 문제를 언급했죠. 이런 태도는 오히려 방금 전 발견한 내용이 사실이라는 확신을 주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수집한 자료들을 자세히 분석했습니다. 조작의 흔적은 곳곳에서 발견됐어요. 같은 실험 결과가 다른 날짜에 반복해서 사용된 것도 찾아냈고, 있을 수 없는 패턴의 데이터도 다수 확인했습니다. 이 엄청난 사실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 문득 스탠포드의 박도윤 박사가 떠올랐습니다. 한국의 AI 연구소들과 함께 데이터를 검증해달라는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단순히 제 의심을 확인하는 것을 넘어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했거든요.
이제 진실을 밝힐 차례였습니다. 창밖 베이징의 밤거리는 여전히 화려했지만 이제 그 불빛이 공허하게 느껴졌어요. 마치 딥시크 연구소처럼 겉으로는 찬란하지만 실상은 텅 빈 것처럼 말이죠. 이 거대한 기만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는 사명감이 가슴속에서 타올랐습니다. 이메일을 보낸 지 몇 시간 후 베이징 호텔방에서 노트북을 보며 답장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어가는 시간이었지만 박도윤 박사로부터 빠른 회신이 왔습니다. 메일에는 한국의 주요 대학과 IT 기업들의 AI 연구진들이 함께 참여하는 긴급 분석팀을 구성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화상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제가 수집한 데이터를 보던 한국 연구진들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국립대학의 김현우 교수는 분석 결과를 단호하게 밝혔어요. 존슨 씨, 이 데이터는 조작된 게 맞습니다. 저희가 명확한 증거를 찾아냈어요. 모든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보고서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이진혁 연구원이 구체적인 분석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저희는 3단계 검증 시스템을 가동했습니다. 먼저 데이터의 통계적 검증, 다음으로 기술적 실현 가능성 검토, 마지막으로 국제 표준과의 비교 분석까지요. 모든 과정은 실시간으로 기록되고 상호 검증됩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그들의 분석 방식이었습니다. 중국 측이 발표한 화려한 성과를 무조건 의심하는 게 아니었어요. 객관적인 데이터와 과학적 검증을 통해 차근차근 진실을 밝혀나갔죠. 각 연구소가 자신들의 전문 분야를 나눠 맡아 철저하게 검증했습니다. 이틀 뒤 한국 연구진들의 예비 분석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딥시크의 AI 모델이 실제로는 기초적인 기계학습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을 수학적으로 증명해냈어요. 발표된 성과의 90% 이상이 조작되었다는 명백한 증거를 찾아낸 겁니다. 분석 과정에서 더 놀라웠던 건 한국 연구진들의 체계적인 협업 시스템이었습니다. 각 기관이 자신들의 연구 데이터를 공개하고 서로의 분석을 검증하며 모든 과정을 문서화했어요. 이런 투명성은 제가 중국에서 본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국의 대형 IT 기업 연구소였어요. 그들은 자체 개발한 AI 모델의 성능 측정 방식과 한계점까지 솔직하게 공개했습니다. 우리도 비슷한 문제를 겪었지만 실패를 숨기지 않고 그것을 배움의 기회로 삼았다는 연구원의 말이 가슴에 와 닿았어요. 다른 기업의 연구진도 놀라웠습니다. 그들은 AI 윤리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어요. 기술의 발전 못지않게 윤리적 검증을 중요하게 여기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성과를 과대 포장하지 않고 실제 기술의 한계를 명확히 인정하는 태도였습니다. 한국 연구진들과 매일 화상회의를 하면서 저는 그들의 연구 문화에 점점 더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과정의 투명성을 중시하며 윤리적 기준을 지키려 노력하는 모습이었어요. 화려한 선전 없이도 진정한 혁신을 이뤄내고 있었던 겁니다. 한 주가 지날 무렵 한국 연구진들은 최종 분석 보고서를 완성했습니다. 100페이지가 넘는 이 보고서는 딥시크의 기만을 명백히 증명하는 동시에 현재 AI 기술의 진정한 한계와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제시했어요. 그러나 저는 여기서 그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보고서를 읽으며 한 가지 결심이 섰어요. 직접 한국의 연구소들을 방문해서 그들의 실제 연구 현장을 취재하고 싶었습니다. 화상으로만 보았던 그들의 투명한 연구 과정을 직접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박도윤 박사에게 제 생각을 전했습니다. 한국의 AI 연구 현장을 직접 취재하고 중국과의 차이점을 세계에 알리고 싶다고요. 그의 답장은 간단했습니다. 언제든 환영합니다. 우리에겐 숨길 것이 없으니까요. 베이징의 호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화려한 쇼케이스로 세계를 현혹하려는 중국과 묵묵히 진정한 혁신을 추구하는 한국. 이 극명한 차이를 세상에 알려야 한다는 사명감이 들었어요. 그러나 쉽지 않을 거란 걸 알았습니다.
중국은 결코 이 사실이 드러나는 걸 원하지 않을 테니까요. 하지만 이미 결심은 섰습니다. 다음 목적지는 서울이었습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한 진짜 여정이 이제 시작되려 하고 있었죠. 한국행을 결심하고 호텔에서 짐을 정리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때 박도윤 박사의 긴급한 메시지가 왔어요. 중국 연구소 내부 직원으로부터 경고를 받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수집한 데이터의 존재를 연구소 측이 알아차렸다는 거죠. 서둘러 짐을 챙기는데 객실 전화가 울렸습니다. 연구소에서 사람들이 저를 찾아왔다는 프런트의 연락이었어요. 즉시 비상계단을 통해 지하주차장으로 빠져나와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공항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출국장 주변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어요. 체크인 카운터에서는 직원이 제 여권을 유난히 오래 보더니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때 옆에 서 있던 한국인 사업가가 갑자기 제게 말을 걸었어요. 에릭, 자네 맞나? 이런 곳에서 만나다니. 처음 보는 사람이었지만 그의 눈빛에서 무언가를 직감했습니다. 내 친구인 척 하세요. 여행 온 것처럼 자연스럽게 행동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마치 오랜 친구처럼 대화를 나누며 체크인을 마쳤어요. 하지만 보안 검색대에서 또다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제 노트북과 가방을 정밀 검사하겠다고 나섰어요. 한국인 사업가가 재빨리 자신의 회사 명함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이 친구는 우리 회사 컨설턴트입니다. 급한 회의 자료가 있어 서울로 가는 중입니다. 간신히 검색대를 통과했지만 뒤에서는 검은 정장 차림의 남자들이 우리를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탑승콜이 울리는 가운데 우리는 가까스로 비행기에 올랐어요. 이륙 직후 그 한국인 사업가는 쪽지 하나를 건네고 자리를 옮겼습니다. 박도윤 박사님께 연락받았습니다. 서울에서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비행기가 구름 위로 올라가면서 베이징이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가방 속 데이터가 무사한 걸 확인하고 나서야 긴장이 풀렸어요. 이제 진짜 이야기는 서울에서 시작될 것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은 저녁이었습니다. 박도윤 박사가 직접 마중 나와 있었어요. 비행기에서 내려 그를 만나는 순간까지도 긴장이 완전히 풀리지 않았지만 그의 따뜻한 미소를 보자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존슨 씨. 이제 안전하니 걱정 마세요. 내일부터 본격적인 분석을 시작하시죠. 다음 날 아침, 서울의 한 연구단지를 방문했습니다. 베이징의 화려한 전시장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어요. 조용하고 차분한 공간에서 연구원들이 각자의 업무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데이터 검증 시스템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연구소의 시스템 관리자인 정 박사가 설명을 시작했어요. 모든 실험 데이터는 실시간으로 기록되고 여러 연구진의 교차 검증을 거친다고 했습니다. 한 사람의 판단이 아닌 팀 전체의 검증이 필요한 거죠. 이건 저희가 개발한 AI 성능 검증 프로그램입니다. 어떤 데이터든 조작이 있다면 즉시 찾아낼 수 있어요. 프로그램을 실행하자 중국에서 가져온 데이터의 문제점들이 하나둘 드러났습니다. 불가능한 패턴, 중복된 결과값, 인위적으로 조정된 그래프들. 모든 것이 명백했어요. 놀랍네요. 이런 정교한 검증 시스템은 처음 봅니다. 당연합니다. AI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신뢰성이니까요. 화려한 성과보다 정직한 실패가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구소를 둘러보면서 더 놀라운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모든 연구원들의 책상에는 AI 윤리 준칙이 붙어 있었어요. 기술 발전과 윤리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한다는 내용이었죠. 이 조작된 데이터를 세계에 공개해야 합니다. 연구진들과 회의를 하면서 저는 제안했어요. 그들도 동의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중국의 거짓을 폭로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AI 연구가 어떠해야 하는지 보여주어야 해요. 일주일간 밤낮 없이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연구진들은
자신들의 일처럼 열정적으로 참여했어요. 누군가 식사를 잊으면 다른 연구원이 먹을 것을 가져다 주고 한 명이 지치면 다른 사람이 이어받았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모든 과정이 완벽하게 기록된다는 점이었습니다. 실험의 성공은 물론 실패까지 모든 결과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었어요. 왜 실패한 실험까지 기록하나요? 실패야말로 가장 중요한 배움의 기회니까요. 다른 연구자들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거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AI 연구는 정말 다르네요. 여기선 진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제 말에 연구원들은 겸손하게 웃었지만 저는 진심이었습니다. 화려한 홍보나 과대 포장 없이 오직 진정한 혁신만을 추구하는 모습에 감동했거든요. 점점 더 명확해졌습니다. 이곳의 연구 문화는 중국과 완전히 달랐어요. 화려한 선전이나 과대 포장된 성과가 아닌 진정한 혁신을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연구소가 아닙니다. 제가 감탄했어요. 맞아요. 이곳은 진실을 추구하는 공간이죠. AI 기술은 인류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정직해야 해요. 분석이 끝나갈 무렵 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AI 연구는 세계가 주목해야 할 모범 사례라는 걸요. 조용하지만 착실하게 진정한 혁신을 이뤄내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남았습니다. 박도윤 박사가 말했어요. 네, 세계가 알아야 합니다. 진정한 AI 연구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거짓이 저질러졌는지. 마지막 밤, 연구소의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베이징의 화려한 불빛과는 다른 차분하지만 강인한 빛이 서울의 밤하늘을 수놓고 있었어요. 그것은 마치 양국의 AI 연구를 상징하는 것 같았습니다. 보도 자료는 준비됐나요? 박 박사가 물었습니다. 네, 모든 증거와 분석 결과를 정리했습니다. 이제 세계가 진실을 알 때가 됐네요. 다음 날, 저는 기사 작성을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폭로성 기사가 아닌 AI 기술의 미래와 연구, 윤리에 대한 깊은 성찰이 담긴 보고서가 될 것이었습니다. 한국 연구진들은 제가 떠나는 순간까지 도움을 아끼지 않았어요. 그들의 진정성과 전문성은 제가 본 그 어떤 연구소와도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저는 확신할 수 있었어요. 진정한 AI 혁신은 여기 한국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요. 한국 연구진들과 함께 준비한 폭로 기사가 동시에 미국과 유럽의 주요 매체들을 통해 발표됐습니다. 중국 AI의 허상 딥시크 연구소의 대규모 데이터 조작이라는 제목의 특종 기사였어요. 철저한 데이터 분석과 증거를 바탕으로 한 이 기사는 전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기사가 나간 당일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유럽의 주요 언론사들도 대대적인 후속 보도를 시작했어요. 중국 AI 기술의 실체가 연일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실리콘밸리의 반응이었어요. 그동안 중국 AI 기술을 높이 평가하던 기업들이 하나둘 입장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는 자신의 SNS에 더 이상 중국 AI 기술을 신뢰할 수 없다고 선언했죠. 텍사스 주정부가 가장 먼저 움직였습니다. 주 정부 차원에서 딥시크 주의보를 발령했어요. 모든 공공기관과 기업들에게 중국산 AI 제품 사용을 재검토하라는 권고안을 발표한 겁니다. 곧이어 대만이 더 강력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자국 내 모든 기업에 중국 AI 기술 사용을 전면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렸어요. 일본도 비슷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경제산업성이 중국 AI 기술의 보안 위험성 검토 및 사용 제한 필요 성명을 발표했죠. 중국의 반응은 격렬했습니다. 외교부 대변인은 서방 언론의 악의적인 중상모략이라며 반박에 나섰어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수집한 데이터와 한국 연구진의 철저한 분석 결과는 너무나 명백했거든요. 글로벌 기업들의 태도, 변화도 뚜렷했습니다.
애플은 자사 제품에 탑재될 예정이던 중국 AI 기업과의 계약을 전면 재검토한다고 발표했어요. 구글도 중국 AI 기업들과의 협력 프로젝트를 잠정 중단했습니다. 중국 AI 기업들의 주가는 급락했습니다. 딥시크의 모 회사는 일주일 만에 시가총액의 40%가 증발했어요. 다른 중국 AI 기업들도 연쇄적인 타격을 입었죠. 투자자들의 신뢰가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변화는 따로 있었습니다. 세계의 시선이 한국의 AI 연구 역량에 주목하기 시작한 거예요. 제 기사에서 상세히 다룬 한국의 투명한 연구, 문화와 엄격한 검증 시스템이 전 세계 전문가들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한국의 AI 연구 방식을 글로벌 스탠다드로 채택하자는 제안을 내놓았어요. MIT 테크놀로지 리뷰는 한국이 보여준 AI 연구의 투명성과 윤리성은 전 세계가 배워야 할 모범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AI 연구소들은 국제적 협력 요청이 쇄도하기 시작했어요. 독일의 막스 플랑크 연구소, 프랑스의 국립과학연구원, 미국의 주요 대학들이 한국과의 공동 연구를 제안했습니다. 신뢰도 조사 전문기관의 보고서도 흥미로웠습니다. AI 기술 신뢰도 순위에서 한국이 미국에 이어 2위로 올라선 거예요. 반면 중국은 20위권 밖으로 추락했죠. 단 한 편의 기사가 세계 AI 산업의 지형도를 완전히 바꿔놓은 겁니다. 한국 연구진들의 반응은 여전히 겸손했습니다. 우리는 그저 정직하게 연구할 뿐입니다. 화려한 선전이나 과대 포장 없이 진정한 혁신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방식이에요. 저는 지금도 매일 한국의 연구진들과 연락을 주고받습니다. 그들의 진정성과 열정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걸 직접 목격했으니까요. 이제 AI 기술의 새로운 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이 있습니다. 기사가 발표된 후 세계 AI 시장의 판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중국의 몰락은 예상보다 빨랐어요. 딥시크는 물론이고 중국의 주요 AI 기업들이 줄줄이 신뢰도 추락을 겪었습니다. 중국 AI의 몰락, 한국이 새로운 AI 강자로 떠오르다. 이 극적인 변화는 세계 IT 업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국의 AI 기술력을 맹신하던 글로벌 기업들과 미디어들이 이제는 한국의 기술력과 연구 윤리를 극찬하기 시작했어요. 중국 AI의 몰락과 한국의 부상이 이토록 극명하게 대비될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한국에 계속 머물기로 결정했습니다. 편집장에게 한국 주재 특파원으로 남고 싶다고 요청했죠. 더 깊이 있는 취재가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중국의 기만을 폭로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진정한 AI 혁신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세계에 알리고 싶었어요. 한국의 연구진들은 저의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도 제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투명하고 윤리적인 연구 과정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통로가 되어줄 사람이 필요했던 거죠. 매일매일이 새로운 발견의 연속이었습니다. 한국 연구진들이 개발 중인 새로운 AI 기술들은 놀라웠어요. 중국이 선전했던 것처럼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실제로 작동하는 혁신적인 기술들이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윤리적 AI 개발에 대한 그들의 진지한 태도였어요. 모든 연구 단계에서 윤리적 검증이 이루어졌고 사회적 영향까지 고려했습니다. 이런 접근 방식은 세계 AI 업계의 새로운 표준이 되어가고 있었죠. 이제 AI 연구의 중심은 한국입니다. 실리콘밸리의 한 저명한 벤처 캐피털리스트가 한 말입니다. 그는 자신들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한국 중심으로 재편하고 있다고 밝혔어요. 다른 글로벌 투자자들도 비슷한 행보를 보였습니다. 한국의 AI 스타트업들도 급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투명한 연구 문화와 실질적인 기술력을 인정받은 덕분이었죠. 특히 AI 윤리 기준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변화였습니다. 우리는 이제 시작입니다.
박도윤 박사의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진정한 AI 혁신은 기술과 윤리가 조화를 이룰 때 가능합니다. 한국이 그 길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전히 한국에서 취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중국의 AI 산업은 회복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요. 반면 한국은 명실상부한 AI 강국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얼마 전 국제 AI 컨퍼런스가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전 세계의 연구자들이 모여 한국의 연구 방식을 배우려 했죠. 한때 중국의 기술력을 맹신했던 제가 이제는 한국의 진정성 있는 혁신을 세계에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게 감개무량합니다. 되돌아보면 모든 게 운명 같습니다. 중국에서의 위험천만했던 취재, 한국 연구진들과의 만남, 그리고 지금의 제 위치까지. 이 모든 과정이 세계 AI 산업의 판도를 바꾸는 큰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서울의 연구소로 출근합니다. 이제는 단순한 취재가 아닌 역사의 한 페이지를 기록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한국이 보여주는 AI 혁신의 새로운 길, 그 여정의 증인이 되는 것은 제게 큰 영광입니다. 한국은 AI의 미래를 보여주고 있다. 이것이 제가 마지막으로 쓴 기사의 제목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말이 진실이라고 확신합니다. 기술의 발전과 윤리적 가치의 조화, 투명성과 신뢰성의 중요성. 한국이 보여준 이 모든 것들이 앞으로 AI 발전의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저는 작은 나라의 기술력을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진정한 혁신은 크기가 아닌 진실성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한국은 저에게 기술보다 중요한 것이 정직과 신뢰라는 교훈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훈은 제 남은 기자 생활의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일본 열도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감지된 이상 징후로 인해 많은 이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몇 달 전 한 예언가는 일본이 역사상 가장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놀라운 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한 곳이 바로 한국이라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도쿄대학교 지진연구소의 타카하시 유이입니다.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린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은 작년 여름 한 통의 이메일로 시작됐어요.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이었죠. 저는 연구실에서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전날 수집된 지진계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메일함에서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예전에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서울대학교 지진연구소의 이정훈 연구원이었죠. 메일 내용은 단 한 줄이었어요. 유이, 후지산에서 이상 징후가 포착됐어. 데이터 첨부했으니 확인해줘.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우리 일본은 세계적인 지진 연구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니까요. 한국은 상대적으로 지진 활동이 적은 지역이라 연구 경험도 우리보다 부족할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첨부 파일을 열어본 순간 저도 모르게 커피잔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데이터를 보는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후지산 주변에서 발생한 미세 지진의 횟수가 이례적으로 증가하고 있었죠. 보통 하루 몇 번 정도 감지되던 미세 지진이 수십 배로 늘어났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지하수 온도였어요. 새로운 온천이 갑자기 여기저기서 솟아나고 몇몇 유명 온천은 오히려 말라버렸다는 현지 보고가 있었습니다. 마그마방의 압력 상승 그래프를 보며 등줄기가 서늘해졌죠. 즉시 연구소장실로 향했습니다. 다나카 류지 소장님께 보고서를 들고 가는 동안 머릿속으로는 수없이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어요. 모든 데이터가 과거 대분화전의 패턴과 일치했습니다. 소장님, 후지산 내부 압력이 평소보다 훨씬 빠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과거 대분화 패턴과 유사한 움직임이 보여요. 한국 연구소도 같은 분석을 했습니다. 하지만 다나카 소장은 제 보고서를 대충 넘겨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유이, 불필요한 소동을 일으킬 필요 없어. 후지산은 우리가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고.
현재 변동 수치는 정상 범위야. 소장의 말씀에 반박하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한국에서 온 데이터라고. 그쪽은 우리보다 연구 경험이 적지 않나? 괜히 정부를 자극하지 말고 조용히 있어. 결국 저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연구실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의 후지산이 평소와는 다르게 보였어요.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이는 거대한 산이 마치 무언가를 감추고 있는 것만 같았죠. 컴퓨터 화면에는 아직도 이정훈 연구원의 메일이 열려 있었습니다. 마지막 문장이 자꾸만 제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지금 대응하지 않으면 후회할 거야. 이 말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연구원으로서 저의 직감도 데이터도 모두 위험을 경고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저 창밖의 후지산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퇴근길에 후지산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어요. 과연 우리가 이대로 있어도 되는 걸까? 이정훈 연구원의 경고를 무시해도 되는 걸까? 불안한 마음을 안고 집으로 향했지만 그날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 밤 늦게까지 연구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다나카 소장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후지산의 작은 변화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으려 했죠. 연구소의 공식 데이터에 접근할 순 없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었어요. 개인 노트북으로 지진계 데이터를 따로 기록하고 매일 아침 후지산 주변 기상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열흘 정도 지났을까요? 제 책상 위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후지산 북쪽 기슭에 있는 야마나카 마을의 이장님이었어요. 타카하시 연구원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 마을 온천이 이상해요. 물이 너무 뜨거워져서 손도 못 댈 지경입니다. 이장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온천으로 유명한 야마나카 마을은 대대로 수온이 42도를 유지해왔다고 해요. 하지만 이장님 말씀으로는 지금 수온이 60도까지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현장 조사를 준비했어요. 그때 또 다른 전화가 왔죠. 이번에는 후지산 서쪽 기슭의 삼림 감시원이었습니다. 연구원님, 이상한 일이 자꾸 일어나고 있어요. 멧돼지와 사슴들이 평소엔 절대 내려오지 않던 낮은 지대까지 내려왔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피해 도망치는 것 같아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야생동물들의 이상 행동은 자연재해의 전조가 되는 경우가 많았으니까요. 하지만 결정적인 보고는 등산객들로부터 왔습니다. 후지산 오한목 근처에서 유황가스가 새어나온다는 거였죠. 등산로 한쪽에서 갑자기 노란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고 해요. 더는 주저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현장을 직접 보지 않고는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없었죠. 연구소에 휴가계를 제출하고 야마나카 마을로 향했습니다. 차를 몰고 가는 동안 이정훈 연구원과 통화를 했어요. 이정훈 씨, 현장 조사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주민들의 제보가 심상치 않아요. 유의, 조심하세요. 화산가스는 위험할 수 있어요. 방독면은 챙기셨죠? 이정훈 연구원의 걱정 어린 목소리가 차 안에 울렸습니다. 트렁크에는 방독면과 온도계, 가스 측정기 등 필요한 장비들을 가득 실었어요. 야마나카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이장님이 절 맞이했습니다. 마을의 주요 온천으로 안내하시는 이장님의 발걸음이 무거워 보였어요. 연구원님, 이쪽입니다. 어제보다 더 심해졌어요. 관광객들도 다 돌아갔습니다. 온천에 다가가자 범상치 않은 열기가 느껴졌습니다. 온도계로 측정해보니 물 온도가 65도까지 올라가 있었어요. 게다가 물색도 이상했습니다. 평소의 맑은 색이 아닌 뿌연 회색빛을 띠고 있었죠. 이장님, 이런 현상이 언제부터 시작됐나요? 일주일 전부터요. 처음엔 조금 뜨거워진 것 같다 싶더니 하루가 다르게 온도가 올라갔어요. 어제는 옆마을 온천이 완전히 말라버렸다고 하더군요. 이장님의 말씀을 메모하면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온천 주변 땅에서는 미세한 증기가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땅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마그마가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였죠. 삼림 감시원이 제보한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정말 평소에는 볼 수 없었던 야생동물들의 흔적이 곳곳에 있었어요. 발자국은 모두 산 아래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한목의 유황가스 발생 지점으로 향했어요. 방독면을 쓰고 접근하자 노란빛 가스가 지표면의 균열에서 새어나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가스 측정기의 수치가 평소의 10배를 가리켰어요. 모든 증거가 하나의 사실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후지산이 깨어나고 있다는 것을요. 이제는 더 이상 이 사실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 조사를 마치고 후지산 기슭의 작은 카페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후지산이 평소와는 다르게 느껴졌죠. 수집한 데이터를 정리하면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제 휴대폰으로 한 통의 문자가 왔습니다. 타카하시 연구원님, 혹시 지금 시간 괜찮으신가요? 후지산에 대해 꼭 전해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발신자 정보가 차단된 번호였어요. 평소 같았으면 무시했겠지만 왠지 모를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답장을 보냈죠. 누구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지금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후지산 연구와 관련해 중요한 정보가 있어요. 1시간 후에 마을 신사 뒤편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잠시 고민했습니다. 의심스러운 점이 많았지만 지금까지 본 후지산의 이상 징후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약속 장소에 도착하자 나이 지긋한 남성이 서 있었어요. 그는 주변을 살피더니 조심스럽게 제게 다가왔습니다. 타카하시 연구원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과거 기상청 화산연구부에서 일했던 사토 마사시입니다. 사토 마사시라는 이름은 들어본 적이 있었어요. 10년 전쯤 갑자기 은퇴했다는 소문이 있었죠. 작년부터 후지산의 위험성을 내부적으로 계속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묵살당했죠. 결국 저는 강제 은퇴를 당했습니다. 사토 씨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와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그는 주머니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이 안에 정부가 숨기고 있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경제적 이유로 후지산 문제를 감추고 있어요. 관광산업과 부동산 가치가 폭락할 것을 우려해서죠. 떨리는 손으로 USB를 받았습니다. 사토 씨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어요. 특히 올림픽을 앞두고 있어서 더 큰 문제예요. 후지산 분화 가능성이 알려지면 관광객이 급감할 거라고 판단한 거죠. 하지만 이건 정말 위험한 판단입니다. 저는 즉시 노트북을 꺼내 USB의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문서들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정부가 발표한 공식 위험도 지수는 2.1이었습니다. 하지만 내부 보고서에는 실제 위험도가 6.8로 기록되어 있었어요. 3배가 넘는 수치였죠. 네. 이게 사실인가요? 네. 모든 데이터는 실제 측정값입니다. 마그마 압력, 지진 활동, 지표 변형도 모두 실제 관측된 수치예요. 다만 공식 발표될 때는 모두 낮춰서 발표되고 있죠. 보고서를 넘기면서 충격적인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화산가스 농도도 공식 발표의 4배, 지표 변형 정도는 5배에 달했어요. 왜 이런 중요한 정보를 제게 주시는 건가요? 사토 씨는 잠시 침묵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연구원님이 한국 연구진과 협력하고 계신다는 걸 알고 있어요. 우리끼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국제적인 압력이 필요해요. 한국 연구진의 경고가 옳았어요. 그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사토 씨는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 정보를 적절하게 활용해 주세요. 후지산이 깨어나고 있어요. 우리에겐 얼마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게 사토 씨는 떠났고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USB가 든 손이 떨렸어요. 이제 제가 진실을 알게 된 이상 더는 뒤로 물러설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USB 속 데이터를 계속해서 분석하다 보니 어느새 새벽이 되었죠. 더는 혼자 고민할 수 없어 새벽 5시
이정훈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30분 후 서울대 연구진들과 긴급 화상회의가 시작됐습니다. 내부 데이터를 공유하자 한국 연구진들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정부 발표와 실제 수치의 차이는 상상 이상이었죠. 이정훈의 예측보다도 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한국 연구진은 즉시 슈퍼컴퓨터를 가동해 시뮬레이션을 시작했고, 저는 영국 지질연구소와 미국 화산관측소에 데이터를 전달했습니다. 이틀 동안 전 세계 연구진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분석을 진행했죠. 세 번째 날 아침,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세 나라의 분석이 모두 일치했어요. 후지산의 분화 가능성이 95%를 넘는다는 결과였습니다. 영국의 윌슨 교수와 미국의 브라운 박사 모두 즉각적인 긴급 경보 발령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죠. 국제 연구진들은 공동 성명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한국 연구소가 성명을 발표하고 영국과 미국이 이를 지지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기로 했죠. 하지만 일본 정부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현재 후지산은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불필요한 공포를 조성하는 해외 연구진들의 발표를 경계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창밖의 후지산이 마치 저를 비웃는 것만 같았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산속에서는 엄청난 압력이 쌓이고 있는데 정부는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죠. 영국과 미국의 언론에서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습니다. 하지만 망설일 수밖에 없었죠. 인터뷰에 응한다면 연구소에서 쫓겨날 수도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이정훈의 응원 메시지를 받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이미 저희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있었고 세계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이제 세계 각국의 연구진들이 24시간 후지산을 모니터링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시간 새로운 데이터가 공유되고 분석됐죠. 정부가 인정하지 않더라도 과학자들은 진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여전히 그 USB가 놓여 있었어요. 이제는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았지만 더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의 동료들이 저희와 함께하고 있었으니까요. 이제 우리의 목소리는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힘이 되어 있었습니다. 국제 연구진들과의 협력이 본격화되면서 연구소 내부의 분위기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몇몇 동료들의 수군거림이었지만 점차 노골적인 견제로 변해갔죠. 아침 회의에서 만난 선배 연구원은 제 옆자리에 앉지 않으려 했고 식당에서도 혼자 밥을 먹어야 했습니다. 모두들 저와 어울리는 것을 꺼리는 듯 했어요. 연구실에 들어서자 조교가 황급히 자리를 피했습니다. 컴퓨터 화면에는 한국 연구진과 주고받은 이메일이 그대로 열려 있었죠. 누군가 제 컴퓨터를 몰래 뒤지고 있었던 겁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는 동료들의 시선이 매섭게 느껴졌어요. 외부의 정보를 흘리는 건 위험해. 정부에서 조사 들어올 수도 있다는 말이 연구소 전체에 퍼져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연구소 라운지에서 우연히 듣게 된 대화는 더 충격적이었죠. 타카하시가 한국 연구진이랑 짜고 정부 기밀을 유출하고 있대. 연구소 전체가 위험해질 수 있어. 연구소의 분위기는 시간이 갈수록 험악해졌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매일 아침 익명의 쪽지가 놓여 있었어요. 연구소의 명예를 지켜라, 국익을 생각해라 같은 말들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연구소에 들어서는데 이상한 분위기가 감지됐습니다. 로비에는 낯선 사람들이 서 있었고, 다나카 소장은 평소와 다르게 딱딱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타카하시 연구원, 잠시 이쪽으로 오시죠. 따라간 곳은 제 연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이미 제 연구실이 아니었어요. 검은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서류와 컴퓨터를 뒤지고 있었죠. 압수수색이었습니다. 정부 기밀 유출 혐의로 조사가 들어왔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가운 목소리로 고지가 이어졌어요. USB, 노트북, 연구 노트까지 모두 압수됐습니다. 제 동료들은 복도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만 있었죠. 압수수색이 끝나고
다나카 소장이 저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불필요한 소란을 일으키지 말라고 했지 않나. 자네 때문에 연구소 전체가 위험해졌어. 소장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실망감이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움츠러들 수 없었습니다. 소장님, 후지산의 위험은 실제합니다. 우리가 연구원으로서 할 일은 그만. 자네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건가? 우리는 공무원이야. 정부의 지침을 따라야 하는 사람들이라고. 연구실로 돌아오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책상 위는 텅 비어 있었고 컴퓨터는 본체가 열린 채 방치되어 있었죠. 창밖의 후지산이 평소보다 더 크게 느껴졌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과학자로서 진실을 추구해야 할 의무,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규율, 그리고 인간으로서 느끼는 책임감이 서로 충돌했죠. 이정훈에게서 온 메시지를 확인할 수도 없었습니다. 모든 통신이 차단된 상태였으니까요. 하지만 그의 마지막 메시지가 자꾸 떠올랐어요. 유이, 우리는 진실의 편에 서 있어요. 밤늦게까지 연구실에 남아 고민했습니다. 나는 연구원으로서 진실을 외면해야 하는 걸까? 이대로 침묵하는 게 정말 옳은 걸까? 답을 찾지 못한 채 후지산을 바라보며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그날 밤 11시 23분, 압수수색으로 텅 빈 연구실에서 마지막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책상 위 커피잔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착각인가 했지만 이내 건물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진동이 점점 거세졌어요. 연구실 선반에서 책들이 떨어지고 복도에서는 비상벨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창 밖을 보니 도쿄 시내가 흔들리고 있었어요. 가로등이 춤추듯 흔들렸고 멀리서 자동차 경보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강진이었습니다. 후지산 인근에서 시작된 지진은 도쿄까지 영향을 미칠 만큼 강력했죠. 비상 연락망이 가동됐습니다. 연구소 전체가 발칵 뒤집혔어요. 지진 관측실에는 연구원들이 속속 모여들었고 모니터에는 실시간 데이터가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뉴스 속보가 이어졌어요. 도쿄 시내 곳곳에서 크고 작은 피해가 보고됐습니다. 지하철은 일시 정지됐고 고층 빌딩에서는 대피 방송이 울렸죠. 시민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렸어요. 일부는 단순한 지진이라고 주장했고 또 다른 이들은 화산 활동과의 연관성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할 수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지진이 아니었습니다. 실시간 관측 데이터는 제 예상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후지산 내부의 마그마 압력이 임계점에 도달했어요. 지진은 그저 시작에 불과했죠. 화산 가스 농도는 시간당 2배씩 증가하고 있었고 지표면의 융기 현상도 가속화되고 있었습니다. 연구소 관측실은 혼란 그 자체였어요. 데이터를 해석하려는 연구원들, 긴급 회의를 소집하는 팀장들, 정부 기관과 연락을 취하는 소장. 모두가 정신없이 움직였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발신자는 이정훈이었습니다. 아직 통신이 차단된 상태였지만 그는 비상 연락망을 통해 저를 찾아냈더군요. 급히 빈 회의실로 들어가 노트북을 켰습니다. 화상회의가 시작되자마자 이정훈이 말했죠. 한국 연구소도 이미 후지산의 이상 징후를 포착했다고요. 지진은 시작일 뿐이라는 걸 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서로의 데이터를 교차 검증했어요.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후지산 내부가 요동치고 있었어요. 마그마의 움직임이 지표면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고 분화 가능성은 시간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더는 기다릴 수 없어요. 우리가 직접 알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을 하면서도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주저할 시간이 없었어요. 연구원으로서 그리고 인간으로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분명했습니다. 도쿄의 밤하늘은 어느 때보다 불안해 보였어요. 사람들은 여전히 거리를 헤매고 있었고 후지산은 어둠 속에서 묵직한 침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죠. 이 침묵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를. 긴급 기자회견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더는 진실을 숨길 수 없었어요. 사람들은 알 권리가 있었고 우리에게는 알려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밤새 이정훈과 함께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후지산의 모든 데이터, 정부가 은폐한 자료들, 현장 조사 결과까지 모두 담았죠. 우리의 분석과 예측도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새벽이 되자 첫 반응이 왔습니다. 뉴욕타임스의 도쿄 특파원이 먼저 연락을 해왔어요. 보고서를 검토한 그들의 과학 전문 기자들이 내용의 심각성을 확인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침이 밝으며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습니다. BBC가 속보로 보도를 시작했고 CNN은 특별 리포트를 준비한다고 했어요. 전 세계 언론이 일제히 후지산의 위험성을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각국의 주요 언론들이 앞다투어 후지산의 상황을 보도했고 일본 국내 언론들도 더는 침묵할 수 없었죠. 해외 언론의 보도를 인용하는 형식으로 조심스럽게 보도를 시작했습니다. 시민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SNS에서는 관련 해시태그가 실시간 트렌드 1위를 차지했고 후지산 인근 지역 주민들은 즉각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시청 앞에서 시위를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국제사회의 압박도 거세졌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은 공식 성명을 통해 우려를 표명했고 유엔 재해경감 국제전략기구는 일본 정부의 즉각적인 대응을 촉구했어요. 연구소는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전 세계 언론의 취재 요청이 쇄도했고 정부 기관에서는 끊임없이 보고서 제출을 요구했죠. 다나카 소장은 더는 이전처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일본 정부가 움직였습니다. 관방장관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후지산의 화산 활동과 관련하여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즉시 긴급 조사팀을 구성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현재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습니다.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동안의 노력이 마침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죠. 이정훈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우리가 해냈네요. 정부는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기상청, 국토지리원, 방재과학기술연구소 등 관련 기관이 총동원됐어요. 후지산 주변에는 새로운 관측 장비가 설치됐고 주민 대피 계획도 수립되기 시작했습니다. 연구소의 분위기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저를 피하던 동료들이 이제는 먼저 다가와 데이터를 공유하자고 제안했어요. 다나카 소장도 공식적으로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타카하시 연구원, 자네의 용기가 우리 모두를 깨우쳤어. 앞으로는 진실을 외면하지 않는 연구소를 만들어가겠네. 며칠 뒤 도쿄에서 긴급 화산 대책 국제회의가 열렸습니다. 한국, 미국, 영국 등 각국의 전문가들이 모여 대응 방안을 논의했죠. 이제 후지산의 상태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사안이 되었습니다. 창밖의 후지산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더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전 세계의 과학자들이 힘을 모아 이 위기를 극복해낼 것입니다. 진실을 밝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진실을 위해 싸우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일주일 후 도쿄 한복판의 정부청사에서 뜻깊은 행사가 열렸습니다. 일본 기상청과 한국 기상청이 후지산 공동 연구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는 자리였죠. 저는 그 자리에서 이정훈을 다시 만났습니다. 처음으로 직접 마주한 순간이었어요. 수많은 화상회의와 메시지를 주고받았지만 실제로 만나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협약식이 끝나고 우리는 연구소 옥상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멀리 보이는 후지산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눴죠. 그동안의 일들이 마치 꿈만 같았습니다. 우리가 아니었다면 이 모든 건 그냥 묻혔을지도 몰라요. 제 말에 이정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부의 은폐, 연구소의 침묵, 그리고 그것을 깨뜨리기 위해 우리가 걸어온 길. 모든 것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사람들의 반응은 복잡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늦장 대응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컸죠. 하지만 다행히도 빠른 대책 마련으로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후지산 주변에는 최첨단 관측 장비들이 설치됐어요. 한국의 기술진과 일본의 연구진이 함께 작업했죠. 실시간 데이터는 양국 연구소에서 동시에 모니터링되고 있었습니다. 연구소의 분위기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제가 지나가면 고개를 돌리던 동료들이 이제는 먼저 인사를 건네고 연구 의견을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신입 연구원들은 저를 찾아와 조언을 구했어요. 선배님처럼 용기 있는 연구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들의 말에 부끄러워졌습니다. 저는 그저 연구자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요. 한일 공동 연구는 후지산을 넘어 다른 분야로도 확대됐습니다. 지진 예측, 화산 활동 연구, 방제 시스템 구축까지. 양국의 연구진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협력 방안을 모색했죠.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후지산 정상에 올랐습니다. 이정훈과 함께였어요. 새로 설치된 관측소를 점검하러 간 길이었죠. 정상에서 바라본 풍경은 그야말로 장관이었습니다. 유이, 저기 봐요. 우리가 설치한 관측소예요. 산 곳곳에 설치된 장비들이 태양 아래 반짝였습니다. 그것들은 이제 후지산의 작은 움직임도 놓치지 않고 감지하고 있었죠. 1년이 지난 지금 후지산은 여전히 조용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어요. 그 고요함 속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24시간 가동되는 관측망이 산의 작은 숨결도 놓치지 않고 있죠. 한일 연구진의 협력은 계속됩니다. 매주 화상 회의가 열리고 분기마다 공동 세미나가 개최됩니다. 자연재해는 국경을 모르니까요. 우리도 국경을 넘어 협력해야 한다는 걸 이번 일을 통해 배웠습니다. 연구소 벽에는 새로운 현판이 걸렸어요. 진실을 추구하는 연구, 인류를 위한 과학. 이제 이 말은 단순한 슬로건이 아닌 우리 모두의 가치가 되었습니다. 후지산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때로는 진실을 말하는 것이 두렵고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진실이 많은 사람들의 안전과 직결될 때 우리는 용기를 내야 해요. 그것이 바로 연구자의 사명이니까요. 이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진정한 과학은 단순한 데이터의 수집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실을 외면하지 않는 용기, 그리고 그 진실을 지키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동료들과의 연대임을요.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한국 연구진의 경고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우리의 자만과 편견으로 인해 그들의 통찰을 무시할 뻔했지만 이정훈과 한국 연구진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저희를 깨우쳐 주었죠. 덕분에 일본은 큰 재앙을 피할 수 있었고 더 나아가 국제 협력의 중요성이라는 값진 교훈을 얻었습니다. 이제 후지산은 더 이상 일본만의 산이 아닙니다. 한일 양국이 함께 지키고 연구하는 소중한 자연유산이 되었어요. 이런 값진 깨달음을 준 한국 동료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탈리아의 명문 대학에서 예상치 못한 학생의 질문이 교수와 학생들을 충격에 빠뜨렸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 사건 이후 유럽 산업계와 학계에서는 긴급 회의가 열렸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강의를 들은 저명한 연구학자는 이제는 한국을 인정해야만 할 때라며 강하게 주장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밀라노 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마르코 벨리니입니다. 저는 항상 유럽이 최고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유럽의 산업 강국들이 세계 경제를 이끌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했죠. 물론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그늘도 저는 강의실에서 유럽 산업의 미래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독일의 정밀 기계 산업, 프랑스의 항공 우주 기술, 그리고 우리 이탈리아의 자동차와 패션 산업이야말로 세계가 따라올 수 없는 최고의 기술력이라고 자부심을 갖고 설명했죠. 그때였습니다. 한 학생이 갑자기 한국에 대해 물었습니다. 순간 저도 모르게 큰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한국이라고요?
그 시골 같은 아시아의 작은 나라를 감히 우리와 비교하겠다는 건가요? 불과 50년 전만 해도 세계 최빈국이었던 나라가 수백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유럽 산업 강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겠다는 생각 자체가 우스꽝스러웠습니다. 저는 조소를 띤 웃음을 지으며 단호하게 말했죠. 한국은 고작 싸구려 전자제품이나 만드는 나라 아닙니까? 패션은 우리 구찌와 프라다를 평생 동경하기나 하겠죠. 자동차요? 페라리와 람보르기니를 꿈에나 따라올 수 있을까요? 우리 이탈리아는 영원히 한국 같은 나라가 넘볼 수 없는 존재라고요. 학생들 사이에서도 동조하는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당연한 반응이었죠. 유럽의 위대함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테니까요. 하지만 그때 강의실 뒷자리에서 한 학생이 일어났습니다. 한국인 박사과정 학생 한지수였습니다. 한지수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제 말을 반박했습니다. 지금의 한국은 제가 알고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고요. 순간 강의실의 분위기가 변했습니다. 학생들의 웃음소리가 멈추고 긴장감이 감돌았죠. 저는 내심 불편했습니다. 감히 학생이, 그것도 아시아에서 온 유학생이 감히 교수의 견해를 정면으로 반박하다니 말입니다. 게다가 그것도 우리 이탈리아의 산업 경쟁력에 대해서라니요. 하지만 한지수는 이미 준비해온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들고 나왔습니다.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아무리 자료를 보여준들 이탈리아의 위상을 넘어설 수는 없을 거라 확신했으니까요. 우리가 수백 년간 쌓아온 산업 유산과 기술력을 어떻게 따라잡을 수 있겠냐는 생각이었습니다. 한지수가 보여준 첫 번째 슬라이드는 양국의 GDP 성장률 비교였습니다. 그래프를 보는 순간 저도 모르게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분명한 수치가 제 눈앞에 펼쳐져 있었죠.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이탈리아를 크게 앞지르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우연이라고 치부하기에는 그 격차가 너무나 컸습니다. 저는 한지수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반박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분명했고 제 고정관념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세계의 질서가 뒤흔들리는 듯한 불안감이 엄습했지만 학자로서 진실을 회피할 순 없었죠. 한지수에게 계속 설명을 이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지수의 발표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의 위기 대응 능력에 대한 내용이었죠. 처음에는 이것도 별거 아닐 거라 생각했습니다. 우리 이탈리아도 수많은 자연재해를 겪어왔고 그때마다 나름대로 대응해왔으니까요. 하지만 한지수가 보여준 자료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2016년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5.8의 지진 사례였습니다. 한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지진이었다고 하는데 놀라운 건 단 한 명의 사망자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죠. 게다가 2017년 포항 지진 때는 더욱 놀라운 대응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지진 발생 후 단 7초 만에 최초 경보가 발령되었고 25초 안에 전국 모든 시민들의 휴대폰으로 긴급 재난 문자가 전송되었다는 겁니다. 순간 제 머릿속에 2009년 라퀼라 지진이 떠올랐습니다. 309명의 사망자와 1,600명의 부상자, 그리고 무려 6만 5천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던 그 처참한 참사를요. 당시 우리 정부의 대응은 어땠습니까? 임시 거처 마련까지 한 달 넘게 걸렸고 이재민들은 몇 년이 지나도록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2022년 이스키아 섬 산사태 때도 마찬가지였죠. 1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수백 명의 주민들이 대피해야 했습니다. 예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주민들은 아무런 준비도 하지 못했던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한 겁니까? 제 질문에 한지수는 한국의 스마트 기술 기반 재난 대응 시스템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전국 338개소에 설치된 실시간 지진 감지 센서, 기상청과 통신사, 방송국이 하나로 연결된 통합 경보 시스템, 그리고 모든 시민의 휴대폰에 자동으로 전송되는 재난 문자까지. 지하철, 고속도로 전광판, TV, 라디오 모두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동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반면 우리 이탈리아는 어떻습니까? 중앙 통제 시스템이 없어 지역마다 제각각인 경보 체계, 방송사마다 다른 재난 정보, 그리고 시민들에게 전달되기까지 걸리는 수십 분의 시간. 부끄러운 현실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비용 효율성이었습니다. 한국은 전국 단위의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들인 비용이 우리 이탈리아가 한 번의 대형 재난에서 지출한 복구 비용의 10분의 1도 안 된다는 거였죠. 예방이 복구보다 훨씬 효율적이라는 걸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한지수는 계속해서 실제 사례들을 보여줬습니다. 한국의 재난 대응 시스템이 실제로 얼마나 많은 생명을 구했는지, 재산 피해를 얼마나 줄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들이었습니다. 2016년 경주 지진 이후 3년간 한국의 지진 관련 사망자가 0명이라는 통계는 저를 완전히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우리 이탈리아는 모든 면에서 세계 최고라고 자부해왔는데 재난 대응 시스템만 봐도 한국이 훨씬 체계적이라는 게 믿기지 않네요. 강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빠졌습니다. 학생들의 표정에서도 충격과 당혹감이 역력했죠. 우리가 그토록 자부심을 가졌던 이탈리아의 시스템이 불과 수십 년 전만 해도 가난한 나라였던 한국보다 훨씬 뒤처져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겁니다. 한지수의 마지막 슬라이드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인공지능을 활용한 차세대 재난 예측 시스템 개발에 착수했다는 내용이었죠. 자연재해를 미리 예측하고 대비하는 단계를 넘어 이제는 피해를 완전히 예방하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영광에 취해 현재의 발전을 게을리하는 동안 한국은 끊임없는 혁신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이것은 단순한 기술의 차이가 아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대하는 자세의 차이였습니다. 재난 대응 시스템에서 느낀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한지수는 더 놀라운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바로 한국과 이탈리아의 경제 성장 궤적을 비교한 그래프였죠. 처음에는 그저 평범한 경제 지표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볼수록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의 GDP는 이탈리아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당시 우리는 한국을 개발도상국 정도로만 여겼죠. 독일, 프랑스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우리 이탈리아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 들어서면서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성장 곡선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반면 우리 이탈리아는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2010년, 2015년, 2020년. 시간이 갈수록 그 격차는 더욱 벌어졌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저도 모르게 터져나온 말이었습니다. 한지수는 차분히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이런 성장을 이룰 수 있었는지 그 비결에 대해서요. 먼저 IT 산업의 혁신이었습니다. 1990년대 후반 우리 이탈리아가 전통 산업에 안주하고 있을 때 한국은 이미 IT 인프라 구축에 전력을 다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전국에 초고속 인터넷망을 깔고 휴대폰과 반도체 산업을 육성했죠. 더 충격적인 건 산업 구조의 변화 속도였습니다. 우리 이탈리아는 수백 년간 이어온 전통 산업을 고수하며 변화를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끊임없이 새로운 산업으로 전환해 왔다고 합니다. 섬유에서 철강으로, 철강에서 자동차로, 자동차에서 전자산업으로, 그리고 지금은 인공지능과 바이오 산업으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이런 변화가 가능했던 이유가 뭘까요? 제 질문에 한지수는 교육과 연구개발 투자 현황을 보여주었습니다. GDP 대비 연구개발 투자액이 세계 1위라는 놀라운 수치였습니다. 반면 우리 이탈리아는 그 3분의 1 수준에 불과했죠. 숫자들이 계속해서 제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특허 출원 건수 1990년대에는 이탈리아가 한국의 2배였습니다. 하지만 2020년대에 들어서니 한국이 우리의 5배를 넘어서고 있었죠. 대학 진학률, 과학기술 인력 비율,
모든 지표에서 한국은 우리를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이 격차가 더 벌어진다는 건가요? 한 학생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한지수가 보여준 미래 전망 자료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2030년이 되면 한국의 GDP가 이탈리아의 2배에 달할 것이라는 예측이었죠.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밀라노의 고풍스러운 건물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때는 이 역사와 전통이 우리의 자부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것이 오히려 발목을 잡고 있는 건 아닐까요? 우리가 변화하지 않으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수백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우리 이탈리아가 불과 반세기 만에 한국에게 이렇게 크게 뒤처지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으니까요. 한지수의 발표는 계속되었습니다. 이제는 한국의 혁신 기업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삼성, 현대, LG와 같은 세계적 기업들이 어떻게 성장했는지, 그들의 미래 전략은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이었죠. 그들의 목표는 단순히 이탈리아를 따라잡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계 시장을 선도하겠다는 야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강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빠졌습니다. 학생들의 표정에서 걱정과 불안이 읽혔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자부심을 가졌던 이탈리아의 경제가 이제는 추월당하고 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테니까요. 강의실의 무거운 침묵을 깨고 한 중년 남성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탈리아의 유명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대표 루카 모레티였습니다. 평소 제 강의를 자주 참관하던 그가 무거운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교수님, 사실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나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국의 자동차 기업들은 이미 우리가 따라잡기 힘들 정도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자동차라고요? 페라리와 람보르기니의 나라인 우리 이탈리아가 한국에 뒤처지고 있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루카, 당신 농담하는 겁니까? 우리는 페라리가 있고 람보르기니가 있지 않습니까? 마세라티도 있고. 하지만 루카 모레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회사는 유럽의 주요 자동차 기업들의 부품을 납품하는 곳이었습니다. 현장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죠. 교수님, 10년 전만 해도 현대와 기아는 우리 유럽 브랜드를 따라가기에 급급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특히 전기차 시장에서는 우리가 그들을 따라가기도 벅찬 상황입니다. 루카 모레티는 자신의 태블릿을 꺼내 자료를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현대 자동차의 E-GMP 플랫폼, 기아의 전기차 라인업, 그리고 충격적인 판매량 통계까지. 유럽 시장에서 테슬라 다음으로 많은 전기차를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우리는 수십 년간 자동차를 만들어 왔는데. 바로 그겁니다, 교수님. 우리는 수십 년간 해왔던 대로 자동차를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그들은 이미 미래의 자동차를 만들고 있어요. 루카 모레티의 설명은 계속되었습니다. 현대와 기아가 독자 개발한 전기차 전용 플랫폼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반면 대부분의 유럽 자동차 기업들은 아직도 기존 내연기관 차량의 플랫폼을 개조해서 전기차를 만들고 있다고 하더군요. 자율주행 기술은 어떻습니까?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루카 모레티의 표정이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그 분야는 더 큰 충격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현대차 그룹은 이미 레벨 3 자율주행 기술을 상용화했습니다. 우리 유럽 기업들은 아직 테스트 단계에 머물러 있는데 말이죠. 강의실은 다시 한번 숙연해졌습니다. 자동차야말로 우리 이탈리아의 자존심이었는데 그 자존심마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친환경 기술은 어떻습니까? 수소 전기차 같은. 제가 마지막 희망을 걸고 물었습니다. 루카 모레티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현대차는 이미 수소 전기차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수소 전기차를 양산하는 기업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우리는 아직 시제품 수준에 머물러 있죠.
이어서 그는 충격적인 미래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2025년이 되면 현대차 그룹의 전기차 판매량이 유럽의 모든 자동차 기업들을 합친 것보다 많아질 거라는 예측이었습니다. 우리가 변화하지 않으면 머지않아 유럽의 자동차 산업은 한국에 완전히 잠식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많은 부품 기업들이 현대차 그룹과 거래하기 위해 한국으로 진출을 타진하고 있어요. 루카 모레티의 말은 마치 폭탄과도 같았습니다. 페라리와 람보르기니로 대표되는 우리의 자동차 산업이 이제는 한국을 따라가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현실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루카 모레티의 충격적인 증언이 끝나고 한지수가 다시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의 교육 시스템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 이제야 우리가 앞선 분야를 보여주겠구나. 우리 이탈리아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들을 보유한 나라이니까요. OECD 학업 성취도 조사 결과입니다. 스크린에 나타난 그래프를 보는 순간 제 생각이 얼마나 안일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수학, 과학, 읽기 영역 모두에서 한국은 최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우리 이탈리아는 OECD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죠. 이런 결과가 나온 이유가 뭡니까? 제가 묻자 한지수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우리는 경쟁 속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사회입니다. 선택이 아닌 필수였죠. 한지수는 한국의 교육 현실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되는 치열한 경쟁,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공부, 주말도 없는 학습 일정. 처음에는 이런 시스템이 비인간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잠깐만요. 그건 아이들의 창의성을 죽이는 일 아닙니까? 우리 이탈리아는 아이들의 자유로운 성장을 중시합니다. 제 말에 한지수는 또 다른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국제 창의성 평가와 특허 출원 건수였습니다. 놀랍게도 이 분야에서도 한국은 최상위권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경쟁이 심하다고 창의성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교육을 통해 문제 해결 능력과 혁신적 사고가 발달합니다. 한지수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교육은 단순한 암기가 아닌 실전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합니다. 수학 시간에 배운 내용을 과학에 적용하고 과학 지식을 실생활 문제 해결에 활용하는 시기죠. 더 충격적인 건 대학 진학률이었습니다. 한국의 대학 진학률은 70%가 넘는다고 합니다. 우리 이탈리아는 40% 수준에 머물러 있죠. 게다가 이공계 전공자의 비율도 한국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 모든 격차가 설명되는 겁니다. 한지수의 말이 가슴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자동차 산업에서의 기술 격차, GDP 성장률의 차이, 혁신 역량의 차이. 모든 것이 교육에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쟁이 과연 건강한 걸까요? 제가 우려를 표하자 한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 부작용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교육을 통해 국가의 운명을 바꿨습니다. 천연자원도 없고 국토도 작은 나라가 세계적 강국이 될 수 있었던 건 바로 이 교육 시스템 덕분입니다. 강의실은 깊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학생들의 표정에서 복잡한 감정이 읽혔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기던 인문주의 교육, 자유로운 학풍.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한지수는 마지막으로 한국의 평생교육 시스템을 소개했습니다. 직장인들의 자발적인 학습 문화, 은퇴자들의 재교육 프로그램, 전 국민의 영어 학습 열기까지. 배움에는 끝이 없다는 한국인들의 신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해했습니다. 왜 한국이 이렇게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는지, 어떻게 모든 분야에서 우리를 앞지를 수 있었는지를요. 그들의 성공 비결은 바로 교육에 대한 독특한 접근 방식에 있었던 겁니다. 교육 시스템의 차이를 설명하던 한지수가 잠시 숨을 고르더니 이번에는 충격적인 그래프 하나를 보여주었습니다. 세계 반도체 시장 점유율 그래프였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숫자의 나열로만 보였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믿기 힘든 수치였습니다.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 두 개의 기업이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75%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유럽의 점유율은 고작 1%도 채 되지 않았죠. 저는 순간 현기증이 날 것 같았습니다. 잠깐만요. 이건 실수가 있는 게 아닙니까? 제 질문에 한지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히려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죠. 1990년대까지만 해도 유럽은 반도체 강국이었습니다. 지금은 세계 최고 수준인 ASML의 장비가 없었다면 유럽은 반도체 산업에서 완전히 사라졌을 거예요. 한지수의 설명은 계속되었습니다. 1980년대 말 유럽의 기업들이 반도체 산업을 포기하기 시작할 때 한국은 오히려 과감한 투자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당시 삼성전자의 결정은 무모하다고 평가받았죠. 하지만 그 무모한 결정이 지금의 압도적인 격차를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유럽이 반도체를 포기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한지수는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수익성이 낮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단기적인 이익을 선택한 거죠. 반면 한국 기업들은 10년, 20년을 내다보며 투자를 지속했습니다. 이어서 한지수는 더욱 충격적인 수치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반도체 제조 공정의 미세화 수준, 수율, 생산성, 모든 면에서 한국 기업들은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디램과 낸드 플래시 분야에서는 사실상 독점에 가까운 상황이었죠.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걸까요? 제가 우려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한지수의 대답은 더욱 암울했습니다. 반도체 한 세대의 기술 격차를 따라잡으려면 최소 5년이 필요합니다. 지금 유럽과 한국의 격차는 이미 3세대 이상 벌어졌어요. 게다가 한국은 매년 수십조 원의 추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강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뒤처지기 시작한 걸까요? 한지수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의 평택 반도체 단지는 그 자체로 하나의 도시와 같다고 합니다. SK하이닉스도 이천과 청주의 거대한 생산 기지를 가지고 있죠. 최첨단 반도체 공장 한 개를 짓는데 얼마나 드는지 아십니까? 최소 30조 원이 넘습니다. 유럽 전체를 합쳐도 이런 투자를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에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밀라노의 화창한 하늘 아래 우리의 산업 경쟁력은 이렇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한때 유럽이 자랑스럽게 이끌었던 반도체 산업에서 이제는 변방의 구경꾼으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누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지수가 보여준 마지막 슬라이드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2030년이 되면 한국의 반도체 시장 지배력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었죠. 인공지능, 자율주행, 메타버스, 미래 산업의 심장인 반도체를 한국이 완전히 장악하게 된다는 예측이었습니다. 반도체 산업의 충격적인 현실을 듣고 있는데 갑자기 강의실 밖에서 음악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 학생의 휴대폰에서 흘러나오는 노래였죠. BTS의 다이너마이트였습니다. 한지수는 이때를 놓치지 않고 화제를 전환했습니다. 반도체만이 아닙니다. 이제 한국은 문화산업에서도 세계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웃어넘기려 했습니다. 문화라고요? 단테,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나라인 우리 이탈리아와 비교한다는 건가요? 하지만 한지수가 보여준 숫자들은 제 오만한 생각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BTS의 경제적 효과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연간 29조 원입니다. 이는 이탈리아의 대표적인 럭셔리 브랜드 구찌의 연간 매출보다 큰 숫자입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한 아이돌 그룹이 우리의 자존심인 구찌보다 더 큰 경제적 가치를 창출한다니.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한지수는 넷플릭스 순위 데이터를 보여주었습니다. 오징어 게임은 94개국에서 1위를 기록했고
전 세계 16억 5천만 시간 이상 시청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넷플릭스 역사상 가장 높은 기록이었죠. 잠깐만요. 그건 한 번의 성공 사례일 뿐이지 않습니까?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한지수는 연이은 성공 사례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기생충의 아카데미 사관왕 달성, 사랑의 불시착의 아시아 전역 열풍, 더 글로리의 세계적 흥행. 이건 더 이상 우연이라고 치부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한류의 경제적 가치는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한류의 경제적 효과는 무려 118조 원에 달합니다. 강의실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건 우리 이탈리아의 전체 관광 수입보다 큰 금액이었으니까요. 한지수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K-팝, K-드라마, K-영화에 이어 이제는 K-뷰티, K-푸드까지. 한국 문화는 이제 하나의 거대한 산업이 되어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이탈리아의 문화 수출액은 얼마입니까? 한 학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순간 강의실은 불편한 침묵에 빠졌습니다. 우리는 수천 년의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지만 현대 문화 산업에서는 한국만큼의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었으니까요. 더 충격적인 건 그들의 미래 전략이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메타버스와 AI를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문화 콘텐츠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K-팝 아이돌의 버추얼 콘서트, AI 기술을 활용한 다국어 더빙 서비스, 메타버스 속 한류 문화 체험까지. 문화는 이제 더 이상 예술의 영역만이 아닙니다. 첨단 기술과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산업이 된 거죠. 한지수의 말은 저의 전통적인 문화예술 관념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과거의 영광에 취해 있는 동안 한국은 미래의 문화 산업을 만들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문화 수출은 단순한 콘텐츠 판매가 아닙니다. 한류 콘텐츠를 통해 한국의 음식, 화장품, 패션, 관광 산업이 동반 성장하고 있어요. 심지어 한국어 학습 열풍까지 불고 있습니다. 저는 문득 우리 밀라노의 거리를 떠올렸습니다. 예전에는 볼 수 없었던 한국 화장품 매장들, 한국 식당들, 그리고 한국어를 배우는 젊은이들. 이제야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밀라노의 거리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던 저는 문득 강의실의 침묵을 깨고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유럽은 한국을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강의실은 더욱 깊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난 몇 시간 동안 우리가 마주한 현실이 너무나 충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재난 대응 시스템, 경제 성장률, 자동차 산업, 교육 시스템, 반도체 기술, 문화 산업. 모든 분야에서 우리는 뒤처져 있었습니다. 한지수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본 모든 격차를 하나의 그래프로 정리한 것이었습니다. 2000년, 2010년, 2020년. 시간이 갈수록 그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었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한지수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유럽이 가진 세 가지 큰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과거 지향적 사고였습니다. 우리는 수백 년, 수천 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발목을 잡고 있었던 겁니다. 페라리와 람보르기니에 취해 전기차의 미래를 보지 못했고 전통적인 교육 방식을 고수하다 글로벌 인재 양성에 실패했습니다. 두 번째는 안주하는 태도였습니다. 한국이 천연자원도 없는 작은 나라에서 세계적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건 절박함이 만든 혁신 때문이었습니다. 반면 우리는 기존의 성과에 안주하다 반도체 산업을 잃었고 문화 산업의 혁신도 놓쳤습니다. 세 번째는 변화를 두려워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한국은 끊임없이 새로운 도전을 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죠. 하지만 우리는 안정만을 추구하다 도태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한 학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대로
과거의 영광에 취해 있을 것인가? 아니면 과감한 변화를 시도할 것인가? 루카 모레티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미 우리 회사의 전략을 수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자동차 기업들과 협력을 강화하고 전기차 부품 개발에 투자를 늘리고 있죠. 변화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학생들도 하나둘 의견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교육 시스템을 연구해보자는 의견, 반도체 산업에 대한 투자를 재개해야 한다는 제안, 문화산업의 혁신 방안을 고민해보자는 이야기들이 오갔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한지수의 말에 모두가 숙연해졌습니다. 한국은 이미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우주산업, 바이오 산업. 우리가 한 발자국 내딛는 동안 한국은 이미 세 발자국을 앞서 나가고 있어요. 강의실의 창문으로 석양이 비쳐들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것은 단순한 산업 경쟁력의 차이가 아닙니다. 이것은 미래를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이고 변화를 받아들이는 자세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변화하지 않는다면 이 격차는 앞으로 더욱 벌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이 올지도 모릅니다. 강의가 끝나고 연구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오늘 하루를 돌아보았습니다. 아침에 강의실에 들어설 때만 해도 저는 얼마나 오만했었나요? 한국을 단순히 아시아의 작은 나라로만 생각했던 제 편견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오늘 한지수가 보여준 것은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끊임없는 혁신과 도전, 그리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한 나라의 진정한 저력이었습니다. 불과 반세기 만에 최빈국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로 성장한 한국의 이야기는 이제 저에게 새로운 영감이 되었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아직도 한지수가 보여준 자료들이 놓여 있습니다. 이제 이 자료들은 단순한 수치가 아닌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내일 아침, 저는 다시 강의실에서 학생들을 만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과거의 영광에 취해 있던 교수가 아닌 새로운 변화를 갈망하는 학자로서 말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과연 이대로 있어도 될까요? 저는 이미 답을 찾았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혁신과 도전 정신, 끊임없는 자기 혁신의 자세야말로 우리가 배워야 할 진정한 가치라는 것을요. 변화는 두렵지만 변화하지 않는 것은 더 두려운 일입니다. 오늘 저는 한 나라의 진정한 위대함이 수백 년의 역사나 전통이 아닌 미래를 향한 끊임없는 도전 정신에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